자, 우리 챕터 바꿀게요. 챕터를 이제 소비함수 하도록 하실게요. 자, 127페이지 보세요. 자, 다시 뭐 큰 그림을 다시 봅시다. 것이니까 이 큰 그림을 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평축에 y를 놓고요. 여기 p를 놔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다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게 이제 GDP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DP야. 한국가의 경제 전체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이제 좀 찾아내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죠.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똑같이 보면 실업과 관련된 게 이쪽이에요. 실업률.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경제가 호황이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가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했을 때 고전학파는 다시요. 공급을 중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같은 거는 뭐 필요 없어요. 공급만 있으면 저절로 뭐 살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y 요게 생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생산함수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케인즈는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가 중시해가지고 주문이 있으면 생산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얘는 준비가 아니라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데 더 생산 주문 와도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시작 자체가 y가 있으면 c, i, 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가 증가하거나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수요가 있으면 얘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한 거죠.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생산된 걸 가지고요.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할당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부족할 때 케인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유효 수요가 부족 시 수요가 부족. 이게 이제 불황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불황이 되면 불황 시 정부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라 이거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허상의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물건이 안 팔리고 막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막 만들었는데 재고가 막 쌓이고 막 그래요. 정부가 다 사라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막 나눠주는 거야. 야 소비해 하고 돈 주는 거야. 뭐 그게 뭐 정부가 푸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승수 효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승수 효과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요 안에 있는 개별 어떻게 보면 함수 개별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그래서 첫 번째 챕터 5장에서는 소비 함수 볼 거고 투자 함수 볼 거고 요거는 나중에 재정 정책에서 볼 거니까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출 수입은 저기 국제무역, 국제금융 그쪽에서 할 거니까 특히 지금은 하지 않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 요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5장 보시면 소비 함수론 이렇게 있어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소비 이렇게요. 자, 개요 좀 볼게요. 1번. 소비함수론이라는 것은 소비와 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소비가 차지하는 것은 C, I, G 이렇게 있는데 자, 2번 볼게요. 그거가 가끔 말문제로는 나와요. 총 지출 구성 항목이 C, I, G라고 하면 순수출도 있겠지만 수출 수입도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거예요. 비중이 커요. 요 전체 중에서. 근데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막 씀씀이가 막 오르락내리락 그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씀씀이가 좀 안정적이 일정하니까 비중은 크지만 약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중이 크니까 총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비중이 크니까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다음 거기요 고용에도 큰 영향을 차지하네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면 사람을 많이 뽑게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시장 고용 같은 건 파생수요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이 투자는 특성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비중이 작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0에서 20%그 사이에요. 얘는 한 70% 이상 65에서 70대고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비중은 작은데.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투자고요. 또 투자 때문에 경기가 또 오히려 또 영향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뭐 정부는 뭐 자꾸 나날이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그건 우선 빼고요. 3번에 나와 있죠. 소비는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또 투자나 순수출은 다른 변수보다는 매우 그거보다는 안정적이다. 다른 변수는 좀 약간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함수로 나타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소비 함수. 자, 우선 1번 볼게요. 소비 함수는 소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저축 함수는 소비를 알면 저축은 저절로 저축 함수는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 볼게요. 자, 저축은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아는 부분이므로 소비 함수가 있으면 저축 함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케인즈랑 약간 고전학파랑 좀 다르다고 그랬죠. 고전학파는 느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내가 버는 소득이 얼마지? 거기에서 소비와 저축이 사실 합쳐서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건데 고전학파는 요거예요. 자금의 공급을 중시하니까 이것은 자금의 공급이에요. 나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저축을 할래. 먼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전체 소득이 100만 원 이렇게 벌었으면 100만 원 너무 작나? 300만 원 벌었으면 여기서 한 50만 원은 저축을 하고요.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투자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갖고 이제 자기가 소비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케인즈는 아니라니까요. 저축이라는 것은 너 얼마나 저축하니? 하면 몰라요, 자기가. 잠깐 나 잔고 좀 확인해 봐야 돼. 고전학파는 약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저축 남은 게 얼마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케인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이제 돈도 많으니까 그렇고 생각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고전학파는 막 계산적이잖아요. 미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고 마이너스 얼마네 하고 막 따지는데 케인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직관적이에요. 야 툭 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게 약간 맞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고방식이 약간 케인즈가 약간 동양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축은 소비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3번에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식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비를 분석하면 저축을 분석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자,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전체 소득을 이렇게 소비와 저축을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 원래는 가처분 소득인데 세금이 빵이라고 그러면 조세가 빵이면 그냥 소득이라고 봐도 돼요. Y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Y분의 C. 자, 거기 1번 나와 있습니다. 이걸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해요.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인 거죠. 평균은 Y로 나눈 거고 한 개는 Y로 미분한 거예요. 한 개 소비 성향이란 이거요. 각각을 그냥 Y로 미분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S 이렇게 있으면 여기요. 델타 Y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델타 Y로 나눠주시고 델타 Y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요게 한 개 소비 성향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얘가 한 개 MPC예요. 소비 성향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에 평균 소비 성향과 한 개 소비 성향 각각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요. 처분 가능한 소득이 한 단위 추가했을 때 한 개니까 그렇죠? 마지널 고액이에요. 그리고 2번 볼게요. 평균 저축 성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을 합하면 1되고요. 한 개 소비 성향과 한 개 저축 성향을 더하면 1되고요. 그것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시고 2번 보세요. 밑에 박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밑에 참고는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근데 그 이중구 교수님 책 원론에 있어서 하는 건데 거의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컨섬션이라는 게 소비고요. 지출이라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살 때 일시불로 자동차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돈은 그때 일시불로 돈이 나가요. 근데 소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족, 효용을 누리는 거니까 자동차를 만약에 10년 탄다라고 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을 10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할당해서 감가상각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효용과 관련된 게 소비고요. 돈 씀씀이 관련된 게 지출인데 그래서 보통 할부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효용 얻게 되는 만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뭐 그게 요즘 일반화됐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구별을 했어요. 근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인즈의 소비함수 한번 볼게요. 소비함수. 우선 소비함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쫙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 이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따 볼 거예요. 항상이라는 게 그냥 평생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소득의 뭐 평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율도 영향 미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부라고 할까요? 자산, 부, 웰스라고 할게요. 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등등등등 이렇게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잠깐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케인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봤어요. 그래서 소득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고정됐다라고 간주를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낸 거 요거를 케인즈의 절대 거기 보시면 소득,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GDP라든가 뭐 소비 함수 이런 소비 성향 이런 얘기가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사실 없었는데 다 케인즈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개념인 거니까 되게 좀 대단한 거죠. 1번 보세요. 케인즈는 소비가 절대적인 소득 수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 그 T점 지금 현재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정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소비의 독립성인데 자신의 지금 소득에만 영향을 받고요. 다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자신의 과거 소득이나 이런 거에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할게요. 원래 처음엔 그런 건 가정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무슨 상대 소득 가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요것도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비의 가역성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뭐 좀 당연한 얘기죠. 그냥 살짝 보세요. 자, 내용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소비는 오직 현재 가처분, 처분 가능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소비함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C는 C0 더하기 거기 보시면 스몰 c가 한계 소비 성향이죠. Y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전에 봤어요. 승수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MPC 이렇게 얘기해요. 한계 소비 성향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향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밑에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한 경우랑 감소하는 경우 두 개 있는데 원래 이제 직선은 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보통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한 걸로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가 Y고 여기가 C예요. 그러면 Y가 빵일 때 여기 보시면 Y가 빵일 때 C0 소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C0. 소득이 증가할 때 이 C가 한계 소비 성향의 기울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1보다는 작네요. 우상향 하는 거죠. 0보다 크니까.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이렇게 되죠. 0이면. 그래서 절대 소비만 있는 거고 기초 소비만 있는 거고 소득에 유발되는 소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30페이지 두 번째 한계 소비 성향 0과 1 사이에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파란 색깔 돼 있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케인즈 그냥 주먹구시 던진 거. 야 보통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이 중요한 건데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 예,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은 이게 MPC인데요. 아시겠지만 접선의 기울기예요. 소비 함수에. 마지널이니까요. 미시에서 평균과 한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이에요. 평균. 이거 APC예요. APC는 이게 뭡니까? 평균은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예요. 그냥 원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디리릭, 여기서 디리릭.
점 두 개만 잡죠. 여기가 뭐 y0고 여기가 y1이라 합시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y고 여기다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요. 뭐 밑에 뭐 나와 있긴 한데 밑에 빈칸에다 뭐 그려놔셔도 될 것 같고요. 한계 소비 성향 어떻게 돼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미분하는 거잖아요. 미분.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MPC는 좀 미분하는 거니까 뭐 델타 Y분의 델타 C 이거 하면 여기 스몰 c 한계 소비 성향이 그냥 스몰 c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요거요. 일정합니다. 접선의 기울기요. 일정해요. 이게 만약에 100 플러스 0.8이면 0.8이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일정하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면 일정해요. 이렇게 쫙 해서. 이게 뭐 0.8이면 0.8 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해요. 스몰 c 이런 식으로. 평균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평균. 우선 평균은 시각적 그래프로 보면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자, 여기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구하세요 해볼게요. 자, 다시요. 여기가 0점이면 평균이라 하면 APC 볼게요. 이거는 Y를 C로 이렇게 C를 Y로 나누는 거죠. 굳이 뭐 다 할 건 아닌데 요걸 Y로 나누면 Y분의 C0 있고요. 더하기 CY 있으니까 요거는 YY 더하면 C에다가 이만큼 더 더해지는 거죠. 야, 식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커요? 다시요. 요거 쪼개서 쓸게요. 여기다가 스몰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요. 이게 한 번만 보세요. 살짝 뭐 숫자로 하면 더 쉽고 그래프로 하면 더 쉬운데 좀 생각하는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MPC가 이거고요. 이게 C인데 거기다 이만큼이 더해졌어요. C0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음수가 아니라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평균이 한계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평균 소비 성향을 구하세요 하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거라고 이거.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의 무한대잖아. 근데 나중에 무한대로 가면 거의 이렇게까지 가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랑 거의 이게 평행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여기서부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높다가 이렇게 점차 낮아지니까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APC 알 수가 있겠네요. 살짝 뭐 그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밑에 3번에 그 주황 색깔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평균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한계와 평균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계가 평균보다 더 밑에 있어야지 평균이 떨어지죠. 목욕탕에다 물 넣는 거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꾸 찬물, 그보다 조금 평균 온도보다 낮은 물을 넣으면 물이 차가워지는 거죠. 뭐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관계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골라내세요 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소득에 영향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의 최종 결론 한마디는 이거예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비교하면 한계가 더 작게 되는 것이고 한계가 더 작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이 자꾸 떨어진다. 평균 소비 성향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밑에 뭐 그림으로 본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원점 통과할 때랑 Y축 통과할 때랑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사점 볼게요. 131페이지. 시사점과 한계 보시면 케인즈 1번 보세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에 따르면 소비가 현재의 동그라미 치세요. 현재의 그걸 뭘 바꿔 쓴 거냐면 앞에 절대 그걸 바꾼 거예요. 그냥 현재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절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재량적인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조세 정책 같은 거.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올려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처분 가능 소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총수요를 조정해서 Y 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단기는 설명 잘하는데 역시 장기를 설명 못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요. 그 밑에 소비 함수의 논쟁 그걸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자, 케인즈가 이렇게 쫙 있었을 때 케인즈 세상이 왔어요. 대공황을 탈피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등등등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대공황을 탈피한 게 뭐 케인즈의 정책이 돼서 탈피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야구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의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공황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막 꿀꿀해요. 막 취업도 안 되고 뭔가 화는 막 내적으로 나고 막 누군가의 그 공격 대상은 있어야 되겠고 막 분노는 치솟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왜소해지고 뭐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전쟁을 딱 일으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화났던 걸 밖으로 막 발산하죠. 그리고 막 죽이고 막 하면서 막 뭐 이상한 사람도 생기고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물건도 어떻게 돼요? 막 트럭 이런 것들 잘 안 팔리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그거 다 전쟁 그 트럭으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만들고 옷이 안 팔리는 거야. 봄인데 봄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그냥 겨울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겨울에도 그냥 추운데 여름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서 옷감도 지금 옷도 안 팔리고 있을 때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군복을 만들어야죠. 거기다 색깔, 군복 색깔로 다 바꿔가지고, 군복 색깔이 돼버렸네. 아무튼 다 해가지고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다 보면 막 이 땅에서 기구하다 보니까 뭐 찢어지고 하니까 군복 계속 막 가서 이렇게 하고요. 총탈도 뭐 이렇게 철근 이런 거 다 총알 만드는 거, 구리 뭐 이런 걸로 다 하고. 그러니까 재화가 그동안 놀고 있던 거를 막 소진시키고 일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제가 이렇게 싹 살아나는 거죠. 사람도 왠지 전쟁 끝나고 나면 얼마나 목숨 걸고 했으니까 돈도 많이 정부가 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쫙 살아나게 된다.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 거지. 뭐 케인즈 얘기가 뭐 맞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게 뭔가 엄청난 대사업, 올림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롯데 이런 뭐 건물을 짓다거나 그걸 이제 다 짓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후유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내년도 막 열심히 달리다가 시험이 1차 끝나잖아요? 그럼 허탈해져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요, 이제. 잠깐 이제 아프다가. 근데 이제 시험이 붙었으면 좀 다시 힘을 찾게 되는데, 만약에 시험이 점수 안 났다 그러면 체력도 고갈돼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고 이러면 이제 또 정신을 못 차려.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두바이 같은 데도 무슨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뭐 7성급 호텔 짓고 그거 지은 다음에 망했어요. 거의 다시 뭐 살아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끝난 다음에 거기 1번에 볼게요. 그때 군비 지출 이게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가 막 엄청 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켰으니까 유효 수요가 되게 높았는데 전쟁 끝나면 할 게 없는 거야.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 퇴역군인으로 됐는데 이거 뭐 어디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아니면 올림픽을 했는데 그 다음 올림픽 끝났어. 그럼 뭐 어떻게 해?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선수촌에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되나요? 그 잘 활용 못하면 완전히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2번에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비 지출이 대폭 감소하니까 유효 수요가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민간 소비는 어떻게 돼요? 또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3번 보세요.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의 요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Y는 C, I, G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걸 막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얘가 막 좋아진 거죠. 그러면 케인즈의 사고방식에서 따르면 아무튼 얘에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대략 어떻게 돼요? 평균 소비 성향이 이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점차 이제 위축되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알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 소비가 더 많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거예요. 또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우리는 뭐 소비 함수의 뭐 수수께끼, 퍼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실증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실증 분석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경제학회 회장도 했는데 늘상 이런 짓을 많이 어떤 짓이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대충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먹구구식 얘기를 던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가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해서 보여줘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거잖아요. 케인즈 얘기 딱 보니까 야, 네 얘기 틀렸는데?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밑에 제자들이 난리 난 거지. 케인즈 제자들은 야, 헛소리 마. 너
통계 조작했지 아니면 너 통계 잘 모르지 이러고 이 사람 이제 미국 경제 학회장 할 정도로 이제 또 힘이 있으니까 야 이거 보니까 영국의 케인즈가 뭐 다 맞지도 않는 헛소리로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시켰구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서로 싸우게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교과서에서 얘 아니면 케인즈 이제 아예 싹 지우거나 에이 잘못하셨네요. 그 왜 자꾸 그러세요? 쫙 쿠즈네츠 노벨상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또 그건 못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쿠즈네츠가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단계는요 케인즈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한계가 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장기에 가보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설명한 거는 단기만 설명할 뿐이고 장기까지 설명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가 이렇게 되고 장기가 이렇게 되려면 소비 함수가 Y가 C라고 하면은요. 옆에다 뭐 살짝 써놓으셔도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뭐 그림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단기 소비 함수 이렇게 여기 절편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평균보다 한계가 훨씬 작게 되겠죠. 장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장기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돼요. 물론 이게 45도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장기의 소비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괴리가 발생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함수가 이제 그래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둘 다 살았어요. 아셨죠? 둘 중에 한 명이 죽게 생겼는데 다 살렸어요. 자, 쿠즈네츠 실증 분석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실증 분석의 결과 했더니 횡단면과 단기 시계열. 횡단면은 단기예요. 이번에 시계열 분석 중에서도 단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장기에는 요거 두 개가 똑같아요. 장기에는. 단기에는 요게 좀 이렇게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데 요게 성립하고요. 거기 보시면 뭐 횡단면 시계열 나와 있는데 왼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쫙 흐름 속에 있어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지금이 2017년인가? 그러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있어요. 요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죠. 저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도 여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2017년을 살고 있죠. 2017년 요 한 측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1년의 긴 이렇게 뭘 생각해야 되나? 순대도 아니고 아무튼 뭐 시간이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요 한 시점 2017년 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게트 빵이다라고 하면 가운데로 횡으로 쭉 짜는 거예요. 그래서 횡이라는 거예요. 크로스로 쫙 잘라가지고요. 쪼개서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이거 횡단면 이렇게 데이터라고 그래요. 요 안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저를 뭐라고 그러지? 제 기준은 여러분도 있고요. 순실도 있고요. 또 누구 할까? 뭐 여러 많은 사람, 트럼프도 있고요. 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평범한 사람도 있고 갑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면 분석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동일한 한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 주로 관심이 되는 거는 고소득자와 부자와 빈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몇 살이신가? 언제 태어나셨나? 모르겠지만 뭐 한 요때 태어났어요. 대략 뭐 언제 태어났죠? 한 90년대? 80? 모르겠네요. 뭐 모르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렇게 응애 태어나서 여기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좀 더 일찍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태어날 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우여곡절을 막 이렇게 겪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 어떻게 보면 좀 더 산 기간이 그렇지만 이렇게 다 우여곡절을 겪게 됐을 거예요. 뭐 이분요? 순실? 이분은 또 저보다는 나이 많겠죠. 그래서 이때 뭐 잘 나가다가 계속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2017년 됐을 때 꼬꼬라지는 이런 상황 우여곡절을 또 겪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이게 시간이다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만 놓고 보는 거, 한 사람 놓고 옆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보는 걸요. 우리가 이걸 시계열 이렇게 보시면 시간과 관련된 뭐 계열이라 해서 타임 시리즈라는 표현을 써요. 용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호황과 불황, 뭐 요게 이제 긴 기간일 때는 이게 다 사그라져요. 막 100년, 200년 이렇게 되면 사그라지는데 요 짧은, 그래서 거기 보면 시계열을 긴 시간 하면 다 이렇게 쫙 사그라들지만 단기 시계열은 짧은 거, 한 1년이면 1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계열에서는 큰 장기가 아니고서는 단기에서는 약간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장기가 되면 다 의미 없고 상쇄되고요. 뭐 똑같지 않나요? 죽을 때 되면 처음에나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시계열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잘나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자기가 봤을 때 못나서 좀 이렇게 뒤처진 사람이 있어 보여도 나이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100세 시대니까 90세가 되면요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가고요. 체력도 비슷해지고 젊어서 뭐 막 근육 몸짱 90세 할아버지 돼봐요.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물론 가끔 몸짱 계속 유지하는 할아버지도 있는데 머리도 비슷해요. 머리도 지금은 야 머리가 좋다, 너 스마트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머리도 이제 띵해지고 나쁜 사람은 원래 나쁘니까 그냥 계속 띵해서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수렴해 가요. 그러니까 뭐 아이 그냥 내가 젊었어 왜 그렇게만 했나 하고 그러니까 막 호랑이 같은 사람들도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도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가지고 다 막 옛날 같을 땐 지도 교수님이 논문 발표 같은 거 할 때 누가 이렇게 잘 못하면요 그 창밖으로 그냥 바로 던지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발표야 하고 막 던지고 뭐 그 밑에 애들은 분위기 막 군대보다 더 심한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만나면 뭐 발표를 전에 이제 제가 다닐 때도 이제 그 한 명 학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도 많이 와서 자기가 발표할 시간이면 발표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온 거야. 근데 어제 전날 이렇게 가다가 학교 이렇게 전 내려가다 그 친구가 이제 발표 준비한다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술을 먹고 이제 가는 거니까 전날 벼락치기 하려고 하다가 잔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못 해왔습니다. 그 옛날 같았을 때는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 수업은 휴강. 그냥 오히려 또 휴강을, 아이고, 발표할 사람이 안 했으니까 다음에 준비해라 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딴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횡단면하고 시계열이랑 그 개념 데이터만 잘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단계는 요게 이렇게 된다고, 단계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그 밑에 단계에 있어서는 요 크로스 섹션 짧은 기간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득이고요. 이게 단계 소비 함수예요. 그럼 이쪽에 이제 두 명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Y0가 있고 Y1이 있다 합시다. 자, 부자와 빈자로 하면은 어떤 게 부자예요? 얘가 부자지, 얘가. Y1이 부자고 얘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줄을 쓰세요 하면 여기가 부자, 갑부, 이 사람은 빈자, 노숙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짧은 기간에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경기 변동이니까 장기에는 사실 경제 성장이 그 개념이고요. 단계는 경기 변동이에요. 호황일 때는 어디겠어요?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호황이 요거랑 관련돼 있어요. 부자고 경기가 호황일 때고 불황일 때가 이게 Y0. 국민소득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약간 경제가 불황이고 침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거는 사실 빈자, 부자,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하죠. 호황과 불황,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빈자, 불황일 경우에 평균 소비 성향이 APC네요. APC 여기 빈자, 여기 좀 더 크게 쓸까? 그리고 불황 요럴 때랑 여기서는 부자, 호황일 때랑 이렇게 보면 APC인데 부자예요. 호황일 때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하면 여기 빈자와 불황일 때가 평균 소비성이 더 크다. 그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성이 더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저거 얘기하는 거죠. 저거. 단기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의미 한번 볼게요. 단기에 있어서 APC가 MPC보다 더 크다 이 얘기는
자, 단기 소비 함수가 소비축. 소비축이 수직축이에요. 수직축. 소비축 하시고 밑줄 치시고 수직축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한편 장기에서는 APC와 MPC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엔 이런 게 성립하고 장기는 요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쿠준 해치가 사실은 얘기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45도선보다는 작게 되겠죠. 4번 볼게요.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쿠준 해치 실증 분석의 결과 새로운 소비 함수. 그래서 케인즈는 요 단기는 설명하는데 장기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소비 함수는요. 각각의 단기 소비 함수가 쫙 있는데 장기는 단기 소비 함수의 그 궤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전에 이런 그림 했었죠. 여기 잠깐 보시면 소비 함수가 이렇게 단기 비용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장기 비용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 궤적.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점점점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요거 한 점. 각각의 최적점들을 쫙 연결한 게 장기잖아요. 그래서 장기 뭐 평균 비용 함수 그렇게 도출했다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소비 함수도 단기는 여기 절편이 있어서 막 있는데 거기서의 한 점만 나타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심 있는 점 한 점만 나타낸 걸 딱 연결한 게 장기 소비 함수다. 그걸 뜻해요. 그래서 밑에 그 그림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SRC1, C2, C3 이거는 뭔가 기울기는 변함없지만 절편이 변하는 거예요. 절편이 쫙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 점점점 연결한 거를 빨간 색깔 장기 소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설명이 뒤에 쭉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33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4번은 다양한 소비 함수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 미래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그게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상대 소득 가설 한번 볼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항상 소득 가설 그거 하나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 소득 가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반영하기도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그냥 살짝 보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봐주세요. 자, 1번에 보시면 상대 소득 가설은 어떤 사람의 소비는 딴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대라는 게 이거죠. 그 자기가 어울리는 또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신의 과거 습관. 그래서 어울리는 또래가 어떻게 되지? 이거 맞나요? 맞나? 이거겠죠? 모르겠네. 아니면 과거의 습관. 또래 집단이나 자신의 과거의 습관, 씀씀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상대.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자신의 과거. 그것도 자기가 아닌 나죠. 그래서 과거의 또 다른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듀젠베리가 얘기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의 비가역성, 습관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의 상호 의존성, 거기 보시면 동료 집단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호 의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래 집단이 뭐예요? 제가 요거 할 때 생각이 나는 게 그나마 봤던 드라마 중에서 F4라고 아세요? F4요? 아세요? 뭐 꽃보다 남자인가? 거기에 남자 4명이 있는데 이 여자보다 이쁘게 생겼어요. 다들 주인공이 뭐 구준표인가 한 명인데 뭐 이상한 털옷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데 그리고 뭐 또 대통령 아들 있고 예수가 있고 다 막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 몇 번 봤더니 무슨 뭐 놀러 가는 것도 대단하더라고. 야, 이번에 여름방학인데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 갈까? 뭐 강촌 갈까? 이게 아니야. 저기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칼데르 뭐 이상한 노래나 뭐 어디 뭐 몰디브 가자. 뭐 약간 그런 식이야. 그러면 야, 그 비행기 티켓 지금 예약 안 해서 없는데 걱정 마. 야, 미소 짓죠. 우리 아빠 전용 비행기가 있어. 뭐 이제 그런 거 타고 가고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애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대통령 아들인데 비리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어울리는데 얘네 집안이 망했다고 해서 야, 너도 가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 야, 나 우리 집은 망했으니까 나 너네랑 같이 못 놀아. 이렇게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이제 만난 게 초딩 때부터 중딩 때부터 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자. 몇 번 하겠지만 습관 때문에 또래 집단 어울리는 애 때문에
소득이 없고 집안이 망했어도요. 갑자기 소비 씀씀이가 줄어들진 않는다고요. 일정 부분까지는 그래 가자 하다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계속 저렇게 놀게 되면 계속 어울릴 수 없죠. 그다음 어느 순간 갑자기 얘는 사라지는 거죠. 미안하다 친구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사라져요. 그렇죠? 아니면 비슷해요. 여러 또 노는 또래 집단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삶이 힘들고 해서 그러니까 막 어렵게 이제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있었어요. 빈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렇게 됐어. 아니면 막 회계사가 붙어서 돈이 막 붙어요. 그럼 자기가 처음에 한두 번 밥도 사주는데 자꾸 친구들 사이에 뭐 야 약간 다르니까 뭐라고 하는 거에 상처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울리는 사람들 상호 의존성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같이 어울리다가 영향 받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단계는 확 변하는 건 아니다가 나중에 탄력성이 큰 거랑 비슷해요. 확 이렇게 변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또 다른 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니까 습관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던 습관을 지닌 사람은요. 회계사 시험 준비해도요. 계속 그 습관들을 유지하면 그냥 합격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공부를 하루에 뭐 한 3-4시간도 안 하고 이제 책도 안 보고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있다는 사람이 만약에 회계사 준비하게 되면 어려워요.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뵐 때까지는 계속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학점 좋고 막 이런 학생들이 시험도 잘 붙냐?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말로 표현하긴 그런. 근데 여긴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과거에 다 자기가 쌓은 어떤 그거라고 봐야죠. 그것도 자산이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은 거기에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쭉 해서 올라가지 급변하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거의 습관이나 또래 집단 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설명한 게 뒤젠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34페이지. 자, 그래서 먼저 장기적인 게 그림에 나와 있어요. 1번에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전체 추세 사이에 단계는 게 막 이렇게 버무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번 보시면 장기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아무튼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라고 하면요. 단기는 절편이 있고 장기는 원점 지나다 이걸로 문제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요것만 아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아예 안 해도 다 되는데 너무 안 하면 그러니까 객관식 되면 그닥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살짝 보시면 되긴 해요. 자, 밑에 단기 소비 함수 볼게요. 전시효과라는 말을 쓰네요.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 또래 집단과 관련된 뽐내는 효과죠. 그게 거기 담겨 있어요. 동료 집단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동료 집단의 평균 소득이 Y0일 때 자기도 Y0면 소비점은 A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단기 여기다 살짝 그릴게요. Y고 A 이렇게 있습니다. A.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Y0로 할게요. 책대로 이렇게 있으면 소비도 이만큼 하고 있었어요. 2번 볼게요. 자, 이거 뭐 생각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득이 평균 소득에 미달하는 Y1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장기적인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색깔로 해서 롱런 소비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Y1 이렇게요.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여기에 장기에 맞춰서 소비가 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감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F4 입장에서 우리 집안이 망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친구들아 미안해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이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덜 감소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단기 소비 함수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별거 없어요. 다시요.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비가 원래 단기에는 갑자기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요만큼 줄어요. 원래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 증가할 때는 좀 약간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우선 2번 한번 보시면 그래서 평균 소득에 미달하는 Y1인 경우에는 동료 집단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이게 전시효과예요.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소비가 B점 책으로 하면 여기가 B점이죠. 원래는 D점까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수직축이 소비예요. 소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다음에 3번 볼게요.
자신의 소득의 Y2가 되면은 소비를 별로 증가시키지 않아도 체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점은 어떻게 되냐면 C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도요. 이때는 뭐 체면 유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기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까지 증가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씀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만큼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는 이게 단기는 이게 이렇게 요 선을 따라가는 거지만 장기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쿵 나중엔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론을 하게 되면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소비 함수는 거기 나와 있는 이렇게 파란 색깔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 있죠? 단기 소비 함수는 평균 소비 성향이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여기는 원점에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보다 원점 기울기가 평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습관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뭐 그런 걸 뽐내는 거라든가 환상에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쿵 정신 차리고 여기서도 어이 내가 이렇게 됐네 해가지고 장기엔 요걸 따라가게 되고 장기 소비 함수가 이런 경로를 지니게 되면 이때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이제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135페이지에 톱니 효과 있는데 자, 그래서 상대 소득 가설은 그 전시 효과랑 톱니 효과의 그 용어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전시 효과 그리고 이게 톱니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톱니 효과 살짝 볼게요. 자, 개인의 습관이에요. 1번 볼게요. 어떤 개인의 최고 소득이 Y0예요. Y0. 우리 책 밑에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게 어디가 톱니입니까? 그런 거 막 너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것이니까 크게 보셔서 아 이런 톱니 효과 이게 상대 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점 찾으셨어요 밑에. 근데 2번 보세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장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C점으로 이렇게 확 가는 게 아니라 소비의 비가역성 밑줄 쫙 치시죠. 소비가 빨리빨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해요. 소득이 감소하면 여기까지 쿵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쿵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다시 또 소득이 감소하면 또 조금 떨어지다가 쿵 이렇게 떨어지고 약간 느낌이 이렇게 비가역성이 빠르게 샥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급변하는 건 아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그래서 뭐 Y1의 소득 수준이 되면 B점의 높은 소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B 동그라미 치세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B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소득 자체가 쿵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잠깐 보시면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C0 더하기 스몰 c의 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단기 소비 함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 뭐 부 아니면 자산 뭐 건물 주식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유산 이런 것들이요. 내가 버는 소득 이외에 나머지가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자율도 저기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할 때 이거는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 줄어든 만큼 요만큼 변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와 자산이 떨어지니까 여기 C0가 이게 밑으로 쿵 이렇게 내려간다고. 절편이 내려가는 거예요. 절편이 C0인데 여기를 따라서 절편이 C0 원이 다시라고 할게요. 그래서 절편이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갔다 쿵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생각 위해서 하는 거지고 다시요. 안 되시는 분이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괜히 설명했나? 옛날에는 뭐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그래서 단기 소비 함수는 소비축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밑에 관역 있죠? 전시 효과, 톱니 효과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평가가 중요해요. 자, 1번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으며 이게 결론이죠. 전시 효과.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네요. 톱니 효과. 약간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죠. 과거의 습관에 이렇게 딱 이게 비합리적인 소비자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볼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할 때는 비가역성 그것도 하나 밑줄 치시고요. 다음 줄에 비대칭성 그것도 하나 밑줄 치시고요.
사실은 밑에 보면 소비함수의 비대칭성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A점에서 C와 B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소득이 감소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소비를 꽉 줄이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단길 따라가는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또 단길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때랑 증가할 때가 완전히 대칭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대칭성 그런 표현도 하네요. 자, 정리할게요. 상대소득가설은 아무튼 저 왼쪽에 나와 있는 단기와 장기 소비 함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약간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비합리적일 뿐더러 우리가 잘 안 쓰는 게 이게 보통 허례허식이나 사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보통 이제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데서 좀 설명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나 미국 같은 데서 뭐 이걸 갖고 하진 않죠. 뭐.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히려 오른쪽에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셔의 이기관 모형 이거요. 이거 미시경제 파트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축과 차입을 하게 되는 그 얘기인데 거기 보면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미시 복습하실 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의 선택 얘기니까 여기서 우선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는 미시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안 하는데 보통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것 또 실려 있어요. 왜 실려 있냐면 거시하시는 분들이 미시경제 강의하는 분들이 뭘 가르치지? 이거에 관심이 없고요.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거시에서는 요거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 또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거 미시되어 있는 건데 또 하네 라고 하는데 거시 하시는 분은 모르니까 그래 거시책에는 보면 무차별 곡선 이런 거 붙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뒤에 부록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도 넘길게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보면 이제 138페이지에 뭐 소비의 평준화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거 그런 것만 좀 볼 텐데 우선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39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소득가설 이걸 체크하시죠. 항상소득가설 프리드만의 밀턴 프리드만 찾아보세요. 프리드만이 어떻게 생겼나. 네. 자, 2번 볼게요. 항상소득가설은 사람들의 전생에 밑줄 치세요. 전생에 걸친 효용 극대화. 약간 이게 프리드만이 통화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통화주의는 고전학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미시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통화주의니까 단기보다는 약간 장기적. 그래서 전생에 걸친 생애의 효용 극대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네, 효용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프리드만 나와 있고 항상소득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요. 자, 밑에 보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프리드만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소득은 이게 실제소득이에요. 실제소득은 소득 구성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거기 보니까 항상소득 퍼머넌트 해가지고 P라고 쓸게 하점자 P 써 있죠. 이거랑 임시소득 T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항상소득 쓰지 않을게요. 자꾸 이러니까 지저분해지네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항상소득은 뭡니까? 라고 봤더니 거기 밑에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소득 흐름으로 볼 때 1번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뜻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상적인 소득 흐름 2번에 보시면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매기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평균 수입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평균하는 거예요. 물론 가중 평균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프리드만 하면 적응적 기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진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소득. 여러분들이 회계사에 합격했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직장을 다니거나 뭐 회계사 수당 이런 거를 만약에 자격증 수당을 주면 소득 자체가 뭐 매달 뭐 200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승진했어요. 이 연봉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올라간 다음에 얼마 받을 걸로 예상 가능한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 임시소득은 뭔가라고 하면 거기 한번 볼게요. 임시소득은 트랜지토리 나와 있는데 비정상적인 이거예요.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해. 일시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일시적. 얘는 진짜 정상적인 소득.
정상적 그것도 쓸까요? 정상적. 자, 거기 2번에 보시면 단계는 임시소득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거기 밑에 예를 보면 임시적인 보너스 있죠, 보너스. 올해는 내가 성과급 받는 거 잠깐 좋아서 보너스가 플러스일 수 있고요.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복권 당첨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50만 원짜리가 그럼 이거는 다음에 계속 당첨돼요? 그거는 이렇게 되죠. 팔자가 사는 족족 매달 100만 원짜리 복권에 계속 당첨되는데 매달 한 번씩. 그럼 그거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 당첨되고 어쩌다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어쩌다 임시소득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어쩌다 뭐 소매치기 당해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돈 날릴 수 있죠. 그때는 0보다 작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요 크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프리드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소비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항상 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 임시 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진했거나 자격증을 따게 돼서 얘가 소득이 증가해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 소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어요. 길 가다가 돈을 주웠어.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줬는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쓰게 됐어요. 그럼 얘가 증가해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되면 얘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케인즈의 차이점 뭐예요? 케인즈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 바로 다 증가하는 거지. 근데 프리드만은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게 항상 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했는지 임시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한 건지 그 내막을 보고 항상 소득 증가로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는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는데 일시적인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득이 증가했더라 해서 소비 증가로 전혀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리고 요거 거기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임시소득의 동그라미 2번에 장기에는 빵이다라는 거 그거 좀 정리하시고요. 이게 약간 오차항 비슷해가지고 장기에는 상쇄가 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임시소득은 평균 따지면 빵이다 이렇게 단기에는 요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다시 또 이거. 단기에는 절편을 지나고 장기에는 원점을 지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14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우리가 중간에 막 설명하려고 막 평균 소비 성향 뭐 막 구하는데 다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맨 마지막 제줄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 있죠? 그걸 한번 보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불황과 호황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평균이에요. 호황과 불황 중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황과 불황 중에서 임시소득이 0보다 큰 경우는 호황과 불황 중에서 어느 경우가 임시소득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호황일까요? 불황일까요? 임시소득은 운 좋게 이렇게 돈 아니면 이렇게요. 운 좋게 가다가 밑에 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10,000원이네. 주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일까? 호황일까? 불황일까? 호황이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울산인가 옛날에 경기 좋을 때는 막 지나가다 막 개들도 막 10,000원짜리 죽고 막 그런다면서요. 너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니까 이거 10,000원이네. 야, 네가 주서라. 네가 주서라. 거의 막 그런 레벨이고요. 불황이면 막 아무리 밑에 땅을 보고 가도요. 돈 찾기도 힘들고 담배도 피려고 하는데 옛날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담배꽁초 가지고 경기 상황을 본다. 담배꽁초가 밑에 떨어져 있는데 거의 끝까지 이렇게 다 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불황이에요. 호황이면 아이고 담배 피다 아이고 수업 시작이네. 그럼 그냥 이제 버리는 거지. 장초인데 버리고 수업 가고 이게 불황이면 어디 그걸 버려요. 이렇게 다 불 껐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음 시간에 또 펴야지. 이러니까 밑에 떨어진 담배꽁초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홈즈 있잖아요. 홈즈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탁 해서 경제가 불황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통계 데이터 발표 나오는 이 공식적인 지표 말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립스틱 색깔이니 옷치마 길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담배꽁초의 길이니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그런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구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막 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나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올라가요. 막 수염 긴 아저씨들도 왜냐 직장 잃게 됐으니까 알바라도 해야 되니까 그건 그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고서도 호황불황.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임시소득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호황이거나 아니면 이게 부자도 비슷하죠. 호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이 여기 있는데 임시소득은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소득 수준이 여기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근데 요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임시소득이 0보다 커서 여기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호황. 만약 임시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원래 평균이 이만큼인데 임시소득이 깎여가지고 실제소득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볼게요. 프리드만에 따르면 소비는 항상 소득의 일정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할 게 없었으니까 뭐 소득도 표현해서 항상 소득, 임시 소득, 소비도 항상 소비, 임시 소비에서 서로 영향 미치고 뭐 분산 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막 그런 것도 했는데 뭐 분포도 막 그리는데 요즘은 그런 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요거 함수식 소비 함수로 쓸게요. 얘는 영향 미치는데 얘는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거기 잘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소비는 뭐에 영향받습니까? 라고 하면 항상 소득의 함수로 영향받는다. 물론 이게 한계 소비 성향 비슷한 거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평균 소비 성향을 나타내려고 해요. 밑에 박스 한번 봐볼게요. 박스 보면 APC 구하려고 해요. 이거는 한번 따라는 가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셨죠? Y분의 C가 평균 소비 성향인데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떨어지면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 박스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소비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요거는 위에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K에다가 YP,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보시면, 밑에는 요거 Y네요. 그냥 Y를 그냥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YP 플러스 YT,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걸 바꿉시다. 그냥 요걸 바꿉시다.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요 C가 지금 요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K이고 여기 YP인데 어차피 Y로 해야 되니까 YP는 여기요. YP는 YT에서 요 Y에서 YT를 뺀 거죠. 그냥 연습 그냥 살짝만 하세요. 그래서 Y 빼기 YT 임시소득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뿐에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거기씩 나와 있는 거예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 물어보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객관식용은 아니고 주관식용이면 뭐 그냥 이런 것까지는 다 좀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지 설명하시고 이러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관식에서는 막 이렇게 해서 직접 보여줘야 돼요. 객관식에서 그냥 그렇던데요? 그러면 그냥 답은 다 풀려요. 아셨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3번 위에 박스 나와 있는데 위의 식에서 YT가 0보다 크면 클수록 APC가 감소하고 네, 그렇죠. 저기가 호황이면은 얘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YT가 크면 클수록 호황이 돼서 소득이 커지게 되는데 그 앞에 깎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호황이면 소득은 증가한다니까요. 소득은 증가하지만 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증가해서 깎아먹게 되니까 Y분의 C는 이렇게 하락하게 돼서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다시 그냥 잘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YT가 호황이면은 0보다 커요. 그러면 YT가 호황이면은 이 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에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소득은 증가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얘는 거의 상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네요. 자, 여기서 결론 보시면은요. 5번 그냥 가져가시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서 APC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단기 소비 함수가 절편이 있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밑에 그림만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서 넣어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장기가 되면은요. 1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장기가 되면 자, 1번에 보시면 y 스몰 t라는 그 임시 소득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왜 증가했을까요? 항상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거죠. 임시 소득은 다 상쇄돼서 빵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임시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제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번도 보시고요. 장기 소비 함수는 그래서 항상 소득이 전부 다 소득이 되는 거니까 평균과 한계가 같아져서 원점을 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내용을 한번 보시되 그렇게 막 우리가 뱉어낼 정도까지 볼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냥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셔서 단기에는 절편이 있고 장기에는 원점을 지나고 그것만 그냥 아셔도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다음 4번 봅시다. 시사점과 한계 요걸 이제 말문제로 임플리케이션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케인즈가 주장한 일시적인 세율이나 그거 밑줄 치시면 아니 세율을 계속 인하해주면 모르겠는데 잠깐 반짝 인하해준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임시소득이 증가한 거지 항상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거기 보시면은 심층 연구 있죠. 그걸 별표하세요. 심층이 아니고 요거를 그냥 문제 할 때는 객관식에선 시험 문제로 내게 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앞에가 중요해요. 세율이나 앞에 일시적인 있고요. 세율이나 앞에 영구적인 있습니다. 일시적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3번에 보세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별로 효과 없어요. 운 좋게 그냥 증가한 거니까. 영구적인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당연히 항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3번 보시면 총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네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물론 현실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장학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 애가 운 좋게 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요즘은 그냥 보니까 홈밥, 홈술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그런 것 같은데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당연히 학교를 딱 가면 우선은 도서관은 가야 돼. 거기가 집결지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가방은 왜냐면 사물함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또 도서관이 텅 비었으니까 거기다 가방을 놓고 놀러 나가도 이제 그 자리 맡아 놓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도 9시나 8시 반에 가방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방 갖다 놓고 애들 만나게 되면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학교 식당 갔는데 학식 먹으러 가는데 혼자 간다? 남들은 다 같이 오는데 그것도 이상하니까 차라리 그때는 굶어요.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이제 반갑죠. 그러면 밥 먹을 수가 있게 됐다. 뭐 거의 그런 건데 요즘은 근데 오히려 만나서 이렇게 먹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만나서 먹으면 쓸데없는 시간 가고 과제도 많고 뭐 할 일도 많고 하니까 그냥 빨리 밥 먹고 그냥 빨리 그냥 혼자. 근데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그래요.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엔 집단 회식이니 뭐 이런 거 맨날 있잖아. 뭐야.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해서 드라마 보면 뭐 그러잖아. 다 같이 해서 뭐 무한상사인가 그런 것도 보면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따로따로 가서 그냥 빨리 먹고 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도시락 싸온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시간에 피곤하니까 나 엎드려 잘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회사 다니면서 나는 세무사나 뭐 자격증 공부해야지 그래서 또 그때 동영상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요즘은 옛날 때 보통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학금을 늘 받는 애가 이렇게 늘 받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항상 소득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안 받다 갑자기 반짝하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임시소득이잖아. 그럼 나중에 망할 수 있으니까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상대소득가서라고 연결돼서 야, 너 웬일이야 장학금 받았네 해서 막 이렇게 하면 하이에나 같이 이제 뜯어먹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걔도 보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쏘지. 그러면 이제 돈을 이게 다 장학금 받은 거 다 탕진하게 되고 집에다가는 장학금 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시 등록금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스토리는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효과가 없어요. 케인즈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생애주기 가설은 약간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모딜리아니의 이제 피라미드 그림인데, 그거 때문에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해요. 말 문제로.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생애주기 가설하고 랜덤워크 가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로는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재무관리에서 뭐 효율시장 가설에서 랜덤워크 가설을 보게 될 텐데 결국은 뭐 예측 못한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자 이런 걸로 끝나게 되니까 근데 객관식에서 낼 수는 없어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복습으로 상대소득 가설하고 그다음 투자함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